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 리서치는 1월 17일부터 21일 이렇게 갔다 오고요. 저와 또 정미경 사모 그리고 이다은 자매 이렇게 3명이서 리서치를 갑니다. 이제 필리핀의 공식 국가명은 필리핀 공식 국가명은 필리핀 공화국인데요. 필리핀 남성을 이제 필리피노라고 하고 여성을 필리피나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한국과 시차가 1시간 정도 나고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립니다. 이제 통화는 페소를 사용하고요. 보조 화폐인 센타보라는 단위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수도는 필리핀 시티입니다. 마닐라 시티입니다. 행정구역상 이제 마닐라 시티와 메트로 마닐라 이렇게 두 명칭이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트로 마닐라는 이제 16개의 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명칭이고 그 안에 있는 마닐라 시티가 이제 수도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마닐라의 대표 여행 명소들도 마닐라 시티 지역 안에 이제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의 국기는 독립 영웅인 에밀리오 아기날도라는 장군이 도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를 이제 독립하면서부터 이제 국기가 개양이 되었고요. 이 세 가지 색깔에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국기의 흰색은 자유, 평등, 우애, 그리고 청색은 평화, 진실, 정의, 그리고 적색은 애국심과 용맹을 상징합니다. 세 개의 별은 이제 국기를 도안했을 때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같이 항쟁 투쟁했던 세 섬을 이제 의미해서 도안한 건데요. 원래는 필리핀의 국기가 파란색이 위에 가 있는 게 이제 정상인데, 만약에 갔을 때 빨간색이 위로 가 있다 하면 이제 얼른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 중이라는 의미, 약간 나라가 조금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위로 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어떻게 좀 대피하거나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 인구는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인구를 1억 한 129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13위 정도 되는 건데요. 전 세계 나라들을 이제 모두 불러서 세웠을 때 13위인 거고, 필리핀 사람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제 메트로 마닐라에 사는 셈이 됩니다. 그 메트로 마닐라가 마닐라 시티가 있는 그 큰 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인종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사는 다인종 국가인데, 필리핀 사람 대부분 말레이계에 속하지만 중국과 스페인계 혹은 미국계 혼혈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은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7,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 국가인 이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보다는 약간 작지만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큰 국가이고 한반도 면적의 1.3배 정도 됩니다. 섬나라란 수식어가 이제 자동으로 불릴 만큼 섬 부자인데 2021년 기준 7,641개 정도의 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7,000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날씨 기후 변화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섬이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환경이어서 그렇게 7,000개 정도 대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날씨는 아열대 기후로 이제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뉠 수 있는데요. 12월부터 5월까지가 이제 건기,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가 이제 우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제 1월달에 가는데 이제 1월달의 날씨는 한국의 초여름 정도의 날씨로 이제 기온이 좀 선선해서 필리핀 방문할 때는 제일 최적기의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리서치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이 한 24도에서 30도 정도로 비교적 괜찮은 날씨이고, 우리가 만약에 여름에 지원 선교를 간다 했을 때는 우기 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기 때는 강수량이 조금 있어지는 시기가 되고 장마철도 있지만 스콜성 비가 이제 한두 시간 정도 크게 내리는 그런 날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기예보를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제 필리핀의 언어를 보면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1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어가 많다는 건 되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달로그어라고 하는 필리핀어가 이제 국가어인데요.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영어를 보조어로 사용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카달로그어화된 영어, 따글리시라고도 이제 불리는 섞어서 쓰는 영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어 중에 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중한 표현을 붙이는 건데 땡큐 뽀라고 붙이면 정중한 감사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보면은 안녕하세요에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 아침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끝에 한번 보이세요? 마간당 뽀. 마간당 뽀 맞나요? 마간당 우마가라고 하죠. 마간당 우마가라고 합니다. 서로 옆에 인사해볼까요? 마간당 우마가. 그 감사합니다가 살라마뽀, 살라마뽀라고 합니다. 살라마뽀. 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점심을 먹을 건데 맛있어요 할 때는 앙싸랍이라고 해요. 앙싸랍. 네. 그리고 예쁘다, 좋다 할 때는 마간다. 마간다 이렇게. 마간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마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종교를 보면 종교는 되게 의외로 필리핀에는 가톨릭이 8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가 넘는 비율이 가톨릭이고 이슬람교가 적습니다. 한 5% 정도. 그리고 가톨릭은 이제 1521년에 스페인이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가톨릭화가 이제 많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필리핀의 가톨릭은 약간 토착 신앙인 애니미즘과 결합해서 그런 문화 예식이 되게 많대요. 종교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국가이고, 이슬람교는 이제 1380년경에 전파가 되었지만 제도로 이렇게 가톨릭이 전파되면서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보면 미국의 식민지 시대 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해서 교육, 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기독교의 비율을 또 보면 여기에 이단들도 좀 껴있어요. 이렇게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다른 것들도 껴있어서 개신교의 그 비율을 온전한 우리 그 개신교로는 또 볼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하면 필리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에 이어서 5번째로 한국과 수교한 오랜 우방 국가입니다. 필리핀을 설명할 때 우리가 6.25 전쟁에 참전해서 군인을 파병한 국가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필리핀은 7,420명의 병력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란히 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국교 수립도 이루어졌는데 1949년 3월 3일에 정식 수교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수교를 맺은 이후 지금까지도 양국 대통령이 서로 왕래하면서 그렇게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 건설공사, 그리고 금융 등 수많은 기업이 이제 필리핀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이제 필리핀의 자원과 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서 함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많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통수단을 보면 버스와 택시 외에도 이제 현지인이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이 있는데요. 이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단거리 교통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건 캄보디아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교통입니다. 그리고 지프니라고 이제 대표적인 교통수단인데 미군 군용 지프차를 이제 개조해서 만든 차입니다. 그리고 하발하발이라고 이름 붙여진 오토바이 대중교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단거리 이용이나 아니면 짧게 갈 때, 아니면 좁게 갈 때도 되게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때 쌀밥이 주식입니다. 저희도 이제 밥 힘으로 산다고 하는데 필리핀도 쌀밥 문화가 있고 돼지고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여러 소스를 곁들여 먹는데요. 캄보디아에서도 경험했듯이 어떤 소스나 이런 것들이 항상 식탁 위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핀도 그러한 향신료나 그 소스 문화가 좀 많이 있고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에 그 온기로 먹으면 더 맛있다라고 이제 느껴서 손으로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리핀에 히야 문화가 있습니다. 히야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화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가야 하는데 히야의 사전적인 의미는 창피함, 수줍음 등으로 해석되지만 더 나아가면 체면, 자존심의 손상 등으로 포함됩니다. 필리핀 사람에게 이 히야를 읽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이고 이것을 참지 못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특성을 우리가 굉장히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적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필리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이제 잘못을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해요.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희야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내 체면이 좀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만약에 어떤 거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렇게 모른다고 약간 주저하면 그게 내 체면이 상하기 때문에 몰라도 약간 아는 척하는 것들이 좀 많고, 그리고 상사가 어려운 일을 이제 지시해도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걸 그냥 이해했다고 이제 넘겨짚는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좀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파티 문화인데요.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제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한 파티나 손님 대접 같은 모습을 필리핀에선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히야를 잘 모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좀 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그냥 막 필리핀 사람이라고 뭔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 그런 갑질의 행태를 이제 보이다가 보복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인 사고 사례를 보면 그렇게 희야를 좀 무시당해서 그 체면이 상해서 보복하는 일들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을 때 이제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러한 희야를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따로 불러서 얘기를 잘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깎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희야 문화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리핀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300년 넘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선 중종 때, 중종 16년 때 이제 포르투갈의 항해가인 마젤란이 이제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세계 일주를 하던 중에 발견된 섬입니다. 이제 스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필리핀은 무역 기지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 국왕의 그때 이름이 필립이었는데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나스라고 불리게 되면서 이제 그 섬의 이름이 필리핀으로 이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페인 점령기에 섬을 필리핀으로 불리게 되면서부터 또 가톨릭이 많이 퍼지게 됐고 이때 이제 인구의 절대 다수가 가톨릭 교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60년에 필리핀에서 스페인을 향한 이제 저항 운동이 그때쯤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한 300년 정도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19세기 후반부부터 민족주의가 성장하면서 그 필리핀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고 그때 등장하는 영웅이 이제 호세 리잘이라는 영웅입니다. 이 호세 리잘은 우리나라 독립 군사들처럼 되게 유명한 필리핀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호세 리잘은 부유한 가정의 영재로 자랐습니다. 영재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 스페인으로 유학까지 갔었어요. 근데 유학을 갔을 때 그가 한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시오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 책은 스페인의 그 식민지 통치를 약간 비판하는 모순된 그런 사태를 비판하는 책이었고 그것이 그 당시 스페인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과 또 사람들에게 그 인식들이 많이 심겨지게 되니까 식민지 통치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그 스페인 안에서도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지 않도록 제정하고 스페인이 그리고 이 호세 리잘을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호세 리잘이 추방되어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면서 저항 운동을 꾸리게 됩니다. 필리핀 민족 동맹을 결성해서 저항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스페인 총독부가 이 호세 리잘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 그 필리핀인으로부터 이제 쏘는 게 아니라 필리핀 사람을 이렇게 필리핀 군인으로 하여금 그를 총살하도록 이제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스페인한테 무릎 꿇는 어떤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뒤돌아서 총을 맞았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세웠을 때도 뒤돌아서 총살되는 이 동상을 세워서 많이 기념하고 이 호세 리잘의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민족적인 영웅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점령기 시대도 있었습니다. 1941년 일본은 이제 필리핀 클락 미군 기지를 기습했습니다. 미군이 이제 다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마닐라를 완전히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필리핀 주둔 미군이 일본에 밀려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일시적인 지배가 시작되었는데요. 1945년까지 이제 지배를 하다가 그때 일본 천황이 이제 한국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 패망으로 인해 미국은 다시 일본에게서 지배권을 얻습니다. 그런 미국의 지배 아래에서 다시 복구가 되었지만 1946년에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도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571년부터 이제 외세의 시달림에서부터 이제서야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1946년에 이제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식민 통치가 있었고 또 많은 나라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서구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330년에 걸친 스페인의 통치로 라틴 문화 속성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화 양식이나 건물 양식을 보면 되게 유럽적인 느낌의 양식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유럽 여행은 너무 비싸니까 또 여기 필리핀으로 간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이제 유럽의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유럽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건물의 특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심이 있다 보니까 그 문화 전반을 이제 지탱합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 때마다 볼 수 있는 화려하게 장식한 종교 성상 같은 거 그리고 열정적인 종교 의식 같은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에 이어서 약 40년간 미국의 통치도 받았기 때문에 현재도 영어를 이제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미국식 쇼핑몰이라던가 펍 아니면 레스토랑, 미국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서구 문화가 자연스럽게 즐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는 리서치 지역을 보시면 필리핀 수도 마닐라 옆에 있는 안티폴로라는 도시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선교사님 댁이 저기 표시되어 있는 곳에 있고요. 여기는 공항에서부터 교통에 따라도 다르지만 한 2시간 정도 평균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선교사님 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40분 떨어진 곳에 사역지가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사역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리잘주 테레사시. 리잘주가 그 아까 호세 리잘 그 영웅의 이름을 딴 그 리잘입니다. 선교사님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유영남 선교사님과 그의 사모이신 장동희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두셨는데요. 이 가정은 이제 통합교단 세계 선교부 소속으로 이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근데 현지 사역이 10년이 지나면서 현재 파송교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10년을 사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그 이후에 필리핀으로 6년차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현재 어린이 주일학교와 교사교육 그리고 MK 선교사 자녀 주말학교나 이제 중국인 리더십 선교훈련학교 등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고 추방된 이후에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필리핀으로 이동해서 안식년도 가지시고 뭐 따로 일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어린 아이들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클 수 있도록 제자로 교육 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제 현지인 어린이들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제 토요일에는 한글이나 영어, 수학, 악기 연주 등을 이제 교육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주일에는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은 이게 특이하게 필리핀 목사님 가정과 또 다른 한국인 선교사 가정 이렇게 세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선교사 가정은 중국에서 10년 동안 같이 협력해서 사역했던 그런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께서는 어른 예배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 한국인 선교사님과 이 선교사님 가정은 어린이 사역을 담당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2월, 6월, 10월은 이제 필리핀 목사님께서 어린이부까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이제 교육을 또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역지 정탐을 가거나, 모임을 가거나, 아니면 뭐 복용약 때문에 가는 병원이나 이런 스케줄들로 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이 잠깐 필리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렇게 공유해 주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깐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사역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 나라를 주신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귀한 흐름들이, 그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히 필리핀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보내신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연결되게 하시고 재정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적인 필요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의 시간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부자들이 이루어질 수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는 아버지는 세상이나 어려운 일을 하나님 없어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 가슴과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냥 행동하시고 그냥 행동할 수 있는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어찌 그래서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요 감사드리고 비밀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필리핀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그 사역을 통하여 필리핀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만날 사람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 필요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서 사역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제들이 풍성히 일어나며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훈련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2월 15일부터 18일에 이제 IMS 노남도 대표님이 이제 리서치를 다녀오십니다. 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라는 단어는 인도스 그리고 네소스라는 이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인도양의 섬들이라는 뜻인데요. 동남아시아부터 오세아니아까지 굉장히 크게 아우르는 섬나라입니다. 17,000개 이상의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보다 더 많은 섬을 가지고 있고 유엔에 등록된 섬만 해도 이제 16,000개가 이제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에 6,000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합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면적은 세계에서 14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2억 8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고 세계 섬나라 중에서 인구가 또 가장 많은 섬나라로 꼽힙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섬인 자와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카르타가 있는 섬이 있는데요. 여기 섬. 여기 위에 동글뱅이로 보일 수 있는 이 섬의 아랫부분이 이제 자바섬입니다. 이 자와섬에 이제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남한보다 조금 큰 정도로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이 20분의 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의 인구의 약 55%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저 조그마한 섬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섬입니다. 그 화폐는 이제 루피아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요. 100루피아가 이제 9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공용어인 말레이어의 방언으로서 인도네시아어가 이제 국어입니다. 인도네시아어는 말레이어가 조금 다르게 표준화된 상태이지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어 외에 지방어로도 사용되는 지방어가 742개로 추산됩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가 이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은 여기 인사말이 있는데요. 여기 아빠까바르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빠까바르. 아빠까바르. 아빠까바르 이게 인사고 그 옆에 아꾸찐따까무 이게 사랑합니다. 아꾸찐따까무. 아꾸찐따까무 찐따가 좀 있죠. 우리가 그런 작은 자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꾸찐따까무. 아꾸찐따까무. 이제 날씨를 보면 열대성 기후예요. 그리고 이제 적도 주변에 이제 그 섬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이제 기온 변화는 잘 없지만 대체로 건기와 우기의 구별만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건기는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우기는 11월부터 4월까지인데요. 네. 이제 약간 강수량이 몬순의 영향을 받아서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 적도 부근의 연중 강우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제 이런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전 지역이 거의 평균 기온이 25에서 27도 정도를 기록합니다. 역사를 또 짧게 보면 중세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불교 시대, 힌두교 시대, 이슬람 시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7세기에 이제 수마트라 팔렘방에 스리비자야 왕국이 8세에서 10세기에 이제 번영을 했습니다. 8세기에 이제 자바에서 사이렌트라 왕조가 일어나 보로부드르 등의 사원을 건설했습니다. 이 사원이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불교 사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원을 건설하면서 이제 세력을 뽑혀왔는데 13세기에 이제 자바의 마자파히트 왕국이 이제 그때 이제 왕국이 점령되게 되면서 힌두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세력의 범위는 지금의 영토보다 컸지만 12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이제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많은 그런 이슬람 술탄국이 만들어져서 이슬람 시대가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이제 근대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도 식민지 시대를 많이 거쳤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이제 패망하자 네덜란드는 영국과 협상하여 현재 인도네시아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영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이제 나눠 갖게 되고요. 1900년대 초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날 때쯤 수카르노라는 사람이 반식민지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때 독립단체인 이제 국민당이 탄생하게 되면서 그런 반식민지 운동이 있었고 2차 대전 중에 일본의 점령과 패망이 있었지만 수카르노라는 그 독립운동가가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와 전쟁을 또 시작하고 미국의 중재로 4년 5개월 만에 80만의 희생자를 내고 네덜란드 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1949년 12월 27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대 역사를 보면 이 수카르노가 독립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카르노가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하다가 수하르토라는 사람이 1967년에 수카르노를 몰아내고 31년간 대통령을 합니다.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 이 전임 대통령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반수카르노화 이제 그런 운동을 또 사회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이 수하르토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지지가 많이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이제 권위주의와 만연한 부패로 국민이 이제 분통을 터뜨리게 되고 금융위기, 1998년에 아시아 경제위기가 이제 다가오자 정권 퇴진을 하는 이제 시위대에 굴복해서 대통령직을 하야하게 됩니다. 이 수하르토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20세기의 가장 부패한 정치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150에서 350억 달러를 빼돌렸다고 이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패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현대에도 이런 뭔가 아픈 이런 정치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1998년 그 수하르토가 퇴진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치 체제가 굉장히 많이 개혁을 거쳤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통째로 이제 바뀌게 됐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국가 수반이기도 하고 행정부 최고 지도자이고 그런 권위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이제 최근 인도네시아의 이슈는 수도 이전인데요. 이제 2019년에 이제 이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카르타에서 이제 그 위의 섬인 팔리파탄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그리고 고층 건물을 급증시키면서 매년 7.5cm씩 내려앉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섬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 면적이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이 이제 확정되어서 이 섬으로 옮기기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제 혼합 경제 체제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G20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농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카카오, 양배추, 코코넛, 쌀, 커피, 고구마, 콩, 담배, 차, 천연고무,
옥수수, 파인애플, 바나나, 땅콩 이렇게 생산량이 굉장히 이제 많은 국가예요. 풍부한 국가이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커피 캔디 아시나요? 이거 저도 많이 보고 많이 먹었던 캔디인데 이것도 인도네시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을 보면 시내에도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뭐 아니면 MRT 기차, 택시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만의 또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이제 정해진 것이 없는 마을버스인 앙콧이라는 건데요. 이 소형버스는 진짜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잘 모를 만큼의 폐차 수준이었던 버스도 많고 그런 상태의 차들이 마을버스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요금은 약 4천 루피아, 한국 돈으로 360원. 되게 저렴하죠. 그래서 이것을 내면 이제 아무 때나 출발하고 아무 곳에서나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따로 정류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선 중간 어디에서든지 탑승자가 원하는 지점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간다고 꼭 이야기해야 되고 공공교통이 이제 가지 않는 지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오토바이 수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승객을 원하는 지점에 데려다주고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오젝이라는 교통수단이 생겨났습니다. 되게 단거리나 골목길, 정말 급할 때 아주 유용하고 앱으로도 부를 수 있고 대부분 키로당 5천 루피아, 450원 정도, 키로당 45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음식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자극적이고 특색 요리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이제 중국과 유럽, 중동, 인도 음식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서 다양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쌀이고 여러 고기와 야채 반찬들을 이제 같이 곁들여 먹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나시고랭이 있죠. 고랭이 이제 볶는다는 뜻이어서 볶음밥이 있고 사태, 고기 꼬치구이가 있고 소토라는 약간 인도네시아의 삼계탕 같은 닭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많이 유명하고 또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 인구의 비율이 87%입니다. 필리핀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필리핀은 가톨릭이 80%가 넘었는데 여기는 이슬람 비율이 87%입니다. 이거는 술탄국이 80%, 말레이시아가 60%, 싱가포르가 15%에 비하면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비율이 높은 이유가 헌법에 따라서 선택은 자유지만 종교를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교가 없습니다. 대신 헌법에 표시되어 있는 6개의 종교, 이슬람,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중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신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산주의자로 간주됩니다. 공산주의자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반드시 종교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엄밀히 말해 인도네시아에서는 6개의 종류 종교 중에서 자신의 종교가 있을 자유는 있지만 없을 자유는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7대까지 다 무슬림일 정도로 이슬람교를 많이 믿지만 일부 지역은 다른 종교가 강세이기도 합니다. 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리 섬은 힌두교가 또 강세고 술라웨시 섬이라는 곳의 북부는 천주교가 또 강세, 그리고 서티모르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강세, 이렇게 좀 지역별로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의 국가 중에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이제 1960년대에 크게 성장했는데 성탄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 아니면 힌두교, 신년 뭐 이런 타종교의 기념일들을 다 공휴일로 삼을 만큼 이런 종교적으로 많이 공휴일이나 이런 것들 지정을 많이 합니다. 이슬람교가 사회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 같은 형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타종교 신자에게 이슬람을 강요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슬람 사람에게는 그런 법들이 되게 많이 까다롭게 적용된다고 해요.
선교지에 대해서 소개하면 저번에 토요모임에 오셨던 안태룡 선교사님의 선교지로 이제 갑니다. 안태룡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선교 1세대이신 분입니다. 약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주요 사역으로는 이제 신학교를 세우셔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제 목회자로 성장시키는 그런 양성 과정을 하시는 사역에 있습니다. 자카르타 하나인다 신학대학교는 처음에 성경신학교로 이게 개교를 했는데 이제 2009년에 정부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규 신학대학교로 이제 인가를 받고 이제 정규 신학 과정을 여셨습니다. 이제 목표는 이제 신학생을 배출하여서 교회가 없는 그 각 여러 섬들에 이제 그들이 개척해서 신앙을 계속해서 퍼뜨릴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두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2024년 9월 기준으로 신학생 상황은 26명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6명이 재학 중이고요. 지금까지 52명의 졸업생을 이제 배출했습니다. 5명의 정 교수님이 계시고 시간 강사 15명이 있고 선교사 4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서 이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비와 기숙사비도 따로 존재합니다. 1학기 등록금이 약 하나 18만원 정도, 그리고 1인 기숙사비가 하나 5만원이지만 주로 전액 장학금으로 이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다들 멀리서 이 공부를 위해 힘들게 이 자카르타라는 수도에 온 것입니다. 이 17,000개가 넘는 섬 중에서 이 수도로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학을 가는 수준처럼 굉장히 거대한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게 힘들게 작정하고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장학 후원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신학생들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또 시작된 신학기에 신입생이 4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19살 친구도 오고 21살, 24살 친구들도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의 학생들의 나이가 다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청년 신학생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고 있고 기도 제목이 매월 이제 신학교 운영비에 있어서도 많이 재정들이 채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장학생들을 지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그런 비용들이 또 있고 또 신학대 건물 증축비도 이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연결들이 계속해서 돼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근데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각자의 그 지역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뜨겁게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섬들에 그리고 여러 섬들의 재학생들이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신앙 이게 계속 전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리서치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더 파악해야겠지만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더 한마음이 되고자 이렇게 뭔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제 계셔서 함께 이제 신앙적인 수련회를 하거나 같이 그 공동체 한 가족됨을 누리며 그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지원 방향이 세워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같이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안태룡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 신학교 사역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슬람이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신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안태룡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예배자와 훌륭한 목회자로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원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네시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더 많은 예배자가 그를 통하여 보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변화되며 인도네시아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국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더욱더 많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안태령 선교사의 이 신학교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안에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온 땅으로 퍼져나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더욱더 싸워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마지막 국가 네팔 리서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2월 중에 이제 김봉덕 선교사님께서 리서치를 가실 예정입니다. 이제 네팔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네팔이라는 국명은 네팔의 수호신인 네 그리고 보호의 의미인 파를 사용해서 신의 보호라는 의미의 나라 이름인데요. 이 신의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제 네팔의 국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 모양이 아닌 삼각형 두 개인 모양입니다. 네, 그런 나라고 인구는 3,055만 명.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93번째로 넓은 나라, 41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수도인 카트만두는 네팔에서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지리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북부 산악지대에는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산 중에 8개가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중국 국경지대에 이제 에베레스트가 있고 이 히말라야가 존재하는 거고요. 고산 기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에 따른 변화가 심해서 두 계절이 번갈아 이어지고 남부 지역은 이제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히말라야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동쪽 조금 멀리에 이제 부탄이 있습니다. 언어는 네팔어를 사용합니다. 네팔은 공용어로서 인구의 90%가 사용하고 그러나 다양한 부족마다 부족 언어도 있습니다. 영어도 한 7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도 굉장히 좀 원활하게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이제 1768년에 왕조가 세워지고 1813년 영국 육군과의 이제 전투에서 패배해서 영토를 상당수 잃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상태로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에 왕정이 종식되고 과도정부로 정치체제가 변경되었고 2008년에 연방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인구의 약 81% 나왔는데 87% 정도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인도보다 높은 수치로 힌두교를 믿습니다. 과거 힌두교를 국교로 지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도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국교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고 그 밖에 소수 종교로 불교, 티베트 불교 중심으로 불교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팔의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데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인구의 7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사탕수수와 담배가 주요 수출품인데 기후가 되게 열악해서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 경작, 그리고 험한 경사 때문에 생산력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아 문제로도 이어지는데요. 세계 기아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21.9점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기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18개의 개발도상국 중에서 72위 정도의 그 기록으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이런 네팔에 이제 선교사님이 카트만두 그 수도를 중심으로 이제 한번 리서치를 가실 계획입니다. 뭐 연결된 선교사님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네팔에 이제 복음을 어떻게 또 전할 수 있을까를 좀 알아보러 리서치를 가시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네팔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국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이름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김봉수 선교사님의 2월 리서치 가운데에도
정말 좋은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네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네팔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열악하게 빈곤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이 그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중에 하나님 리서치를 갈 때에 하나님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방법들이 발견되게 하셔서 그것 가운데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리서치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내 방법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네팔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과 계획과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리서치 가운데 하나님 많은 좋은 것들을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길들이 열리며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가운데 복음이 정말 지혜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 나라의 국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주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심겨질 때에 그것이 지금은 열매 맺지 않고 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며 그 땅의 예배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실 것인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성령님 가득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